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2003년이죠. 중국 광저우라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뭔가 불안한 기색으로 식초를 뿌리거나 태우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큰 감기가 돌고 있어서 식초가 특효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따라한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한 큰 감기는 후에 사스, 즉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실체를 몰라 괴질로 불렸습니다. 이 괴질, 즉 사스가 한 달 뒤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옮겨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보건당국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면서 초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시점에도 중국 당국은 베이징은 안전하다, 사스는 곧 억제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외국인들과 그 가족들의 베이징 탈출 러시가 이어졌고 중국 당국은 수도를 봉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이나 백화점, 목욕탕은 물론 술집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베이징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후진타오 그리고 원자바오 체제가 막 출범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둥지둥 됐었죠. 이 순간 이 사스를 잠재운 사람은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누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장은양, 중국 이름으로는 장옌융이라는 사람이 인민해방군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의 사스 은폐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폭로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비밀주의를 벌이고 사스와의 공개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 장옌융의 의지를 실천한 인물이 중국에 또 인물이 있었어요. 현재 상무위원으로 있는 왕치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당시 하이난 당서기로 있던 왕치산, 금융위기를 해결해 소방대장으로 불렸던 왕치산을 불러들여와 베이징 시장 대리를 맡기고 그리고 매일매일 환자 수를 공개하고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3개월 만에 사스를 잡아서 결국 국제기구로부터도 사스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국 13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일, 지금 우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그리고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플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방역 시스템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지만 2009년 그리고 지금 2015년 메르스와의 전쟁에서도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참 진짜 동아일보 보고 니들도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다. 나 동아일보를 솔직히 같은 신문쟁이로서 신문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썼어요. 사스 방역 모범국이 어쩌다 메르스 후진국이 됐나라는 동아일보의 사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메르스 3차 감염자까지 지금 발생해서 사태가 커지는데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국이었다. 지금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한탄하는 사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2003년의 사례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군을 포함한 관계부처를 총동원 했고 한국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스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다. 고건 총리는 사스 의심 환자를 강제 격리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덕분에 중국과 홍콩에서만 6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대란 속에서도 한국은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왜 동아일보 사스를 보고 웃었느냐 하면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여러분들은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2003년도는 노무현 정권 때였고요. 2009년은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은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방역 제대로 잘 했어요. 그러나 이명박 들어서부터 개판 5분 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노무현 때 공무원이 갑자기 은퇴해가지고 공무원을 싹 바꾼 것도 아닌데 이명박 공무원하고 박근혜 공무원들은 미친놈들이야? 이 모든 것은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상하 소통을 하면은 그 소통의 결과는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통령이 뭐 무슨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품위 없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위기 때 그 소통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은 단 한 명의 확진 환자도 없이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불통 중에 불통, 그야말로 도대체 뭐가 통하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도 얘기를 못해요. 보고를 못합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박근혜는 보고를 해도 뭐 그 시간에 갑자기 9시간 동안 사라질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양반이긴 합니다만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가 정말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나 그 대처 방법이나 그 참사를 이어가는 그렇게 해서 더 키워가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책임을 쓸데없는 괴담에 돌리는 이런 과정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총 감염자가 30명이라고 그러고요. 그중에 3차 감염 3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염자들 명단을 쭉 보니까 50대 이상 60대 70대가 많습니다. 당연히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그때 급성 중증호흡기 증후군 하여튼 호흡기와 관련된 거예요. 감기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다면서 노인들에게 사기쳐서 당선된 출범한 정권이라면은 노인들에게 돈 주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3차 확진자들도 보면은 60세, 77세, 58세, 55세, 57세, 2차 보면 78세, 73세, 59세, 77세, 60세, 79세, 맨 처음 걸린 남자 68세, 그 부인 63세, 76세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개판 5분 전이고 방역을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네들을 쭈우하게 내버려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인간 보십시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할 때는 국회에 그냥 풀빵구리 어디 떠나들 듯 왔다 갔다 하던 인간이 지금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이 마스크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했더니 굳이 쓸 필요 있습니까 라고 느스를 떨어놓고 공항 갔을 때 마스크 쓰고 나타났어요. 이 인간. 이런 인간이 박근혜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노인네들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면 저하고 같이 저도 내년이면 60입니다. 다 같이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고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지랄할 때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야 되겠죠? 아니, 청와대가 그래야 됩니까? 아니, 국회법 개정안 좋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데, 진짜 지금, 메르스를 대처하는 이 정부의 자세나,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한 박근혜의 자세랑 똑같아요. 아니, 국회법 개정안을 우주인이 내려와가지고 합의를 했습니까? 저거당, 여당, 새누리당 김무성이하고 새누리당의 유승민이 작품이에요. 아니, 지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니까 공무원들끼리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냥 위에 얘기해가지고 혼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그래서 이게 초기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사스가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따위, 세월호 참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최초로 발언한 게, 사스가 발생함으로써 아마 열흘 이상 13일째인가일 겁니다. 늘 그래요. 왜 그런 13일 동안 대처를 못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이 무서워서 보고를 못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당장 옷 벗고 집에 가시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들도 다 집에 가면 훌륭한 아빠들이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또 요즘 고위 공무원들은 애들 미국 유학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군대도 빠지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예? 아니, 당장 옷 벗고 집에 가시오 그러면은 짝살나잖아요. 그게 직선이 못 하는 겁니다. 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네. 경향신문에 오늘 기고한 칼럼이 주목이 됩니다. 이 양반은 또 뭐라고 또 헛소리 또 찍어요. 법학자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특히 정치 관련 법 전문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상돈 교수를 폄하자는 이런 건 없는데, 이 양반이 박근혜 그렇게 그냥 훌륭한 분이라고 띄워준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씹으면 안 되지. 나름대로 그쪽 진영에서는 쓴소리 많이 하긴 했죠. 아니, 쓴소리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니, 초창기에 박근혜 보수 집권에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이 기고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목은 국회법 개정안은 과연 위헌인가입니다. 네. 하여튼 저거 팬들 중에서도 이상돈 교수도 그런 면은 합리적이야. 박근혜에 들어가면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은데, 그때도 4대강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여하튼 정상적으로 사고만 하면은 그런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이 보수가 이겨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가면은 약간 맛이 가는 것 같더라고. 들어봅시다. 특히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의 정치 관련 법에선 전문가라고도 자부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네.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자,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이 대통령제 국가는 삼권 분립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헌법도 그 편제가 입법, 행정, 사법부 순서로 구성돼 있죠.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3부 위에 존재하도록 했는데 이건 헌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집행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뭐 기본이죠, 이거는. 예, 시행령은 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이상돈 교수가 짚습니다. 네. 이런 경우 국회는 입법권자로서 시행령의 일탈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직접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즉 국회가 세월호 조사위원회 담당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토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 법률은 기존의 시행령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네. 이와 별도로 국회가 문제가 된 시행령을 의결로서 무효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이 없이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잠들어 있던 사이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건 후자와 비슷합니다. 이 말이 재밌죠? 박근혜 그때 자고 있었구나. 예. 아니 늦은 밤까지 또 근무를 했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그 국회법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후자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관련 부처의 장이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조항이 행정부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은 국회가 위임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떤 시행령이 국회가 위임한 한도 내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 의결이 있으면 해당 시행령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고 규정했다라면 그 조항은 위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국회 의결의 성격을 입법적인 것으로 볼 경우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게 돼서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죠.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위헌 논리는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원래의 입법기관인 국회를 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이상돈 교수의 생각입니다. 시행령 제정을 대통령의 전적인 재량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라는 것 또한 이상돈 교수의 지적입니다. 예. 박근혜가 뭘 알고 했겠어요. 이런 복잡한 이상돈 교수의 해석이 법학자로서 딱 사리에 맞는 해석이지. 시행령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제정했는데 법에 세세한 것까지 몇 월 며칠 몇 그램까지 제정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라는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제정해 놓으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몇 그램을 규제해야 되는지 몇 센치까지 규제해야 되는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행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약에 한다면은 175cm 이하의 인간들은 관광을 금지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키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키가 다 커가지고 175cm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시행령에서는 175cm 이하로 했으니까 160cm 이하를 입국 금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령에서 180cm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세월호법 시행령입니다.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건데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이 세세한 거를. 아니 근데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70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아니 너무 대통령의 어떤 지적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 예. 사람 아니면은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급 아니면은 김영삼도 마찬가지였어. 뭐 얘기해 보면은 야 알기 쉽게 이게 아니 그것도 말은 맞아요. 대통령이 세부적인까지 알 필요 없다고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난 박근혜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이 존재한다면은 문제는 공무원들이 박근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각하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법 시행령 보십시오. 각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 국회에서 다 견제하면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은 각하 9시간 다 뽀록 납니다. 7시간인가요? 예. 다 뽀록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7시간이 드러난다고라고라? 안 돼! 절대 안 돼! 거부권 행사.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머리 나쁜 김영삼을 내보니까 어떤 인간이 옆에서 조정하고 이 런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대신 추진력이 좋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했던 것은 대가가 나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머리 나쁜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훌륭한 참모들이 잘 보좌를 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좋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은 그 혁명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나쁜 대통령의 가장 최악의 길만 지금 딱딱 골라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러다가 진짜 제대로 대통령하고 끝낼지 어제 999일째였는데 오늘 998일인데 나머지 998일을 안녕 무사하게 지낼 진짜 걱정됩니다. 이 이상돈 교수의 글이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 논란하고 관련해서 읽은 전문가들 글 중에서 가장 클리어하게 느껴졌는데 대통령제 국가는 삼권 분립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다. 이 명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이제 뭐 이 얘기도 100% 딱 맞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행정부는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을 또 역시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중에 정통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기관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라 전체를 그 하나의 선거구라는 초거대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딱 한 명밖에 안 뽑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입법기관인 국회 전체와 맞먹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굳이 해석하려면 이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 말하자면은 그 299명 이번 국회는 300명입니다. 한 명 늘어가지고 한시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변한다라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단순히 집행기구장이라면은 절대 이렇게 못하죠. 그러나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에게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랄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국회와 행정부는 대통령의 근동에 의지해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 관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처럼 유신헌법은 상권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총통으로서의 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헌법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상돈 교수님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 3분의 1을 지가 임명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북한의 헌법도 그러진 않아요. 북한 헌법도 김일성이 임명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임명을 하더라도 형식적 절차는 갖춥니다. 그런데 유정에는 형식적 절차보다 없었던 거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이건 그야말로 이 쌍놈의 그야말로 집구석에 있는 법이지 이게 헌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삼권 분립을 청와대가 들고 나왔는데 네. 삼권 분립을 들고 나오니까 삼권 분립의 원리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삼권 분립을 토대로 그러니까 유럽의 왕정의 환멸을 느껴서 떨어져 나온 미국이 만든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 여기에서 대통령의 존재는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를 따지자면 원리상의 선후를 따지자면은 어디가 먼저인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번 논란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이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국회 시행령 가지고 억지 부릴 때냐고. 13일째 돼가지고 지금 3차 확진자 여기서 스톱하면 천만다행이지만은 3차 감염자가 아마
한 100명 단위로 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부터 통제불능입니다. 국가적 재앙이 되는 거죠. 진짜 예. 서울에 계엄령 선포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 옛날 어디야 베이징처럼. 그렇죠. 자, 결국은 청와대 이런 모습, 행정부의 이런 모습, 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하는 모습, 메르스 사태하고 연결이 또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또 메르스 주셨듯이. 사태에 의해서도 우리 또 김현희 PD가 준비했구나.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환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예. 3차 감염자 발생했습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3차 감염자. 이거 발생하면, 3차 감염자 발생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대상자도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답니다. 불안감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대국민 소통 실패가 초래한 메르스 사태, 이건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 됐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닮은 메르스 사태. 3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 창궐한 메르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지역 방문자에 대한 예방 홍보 관리 체계를 갖추었더라면 첫 번째 환자가 메르스 증상 발현 뒤에 열흘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환자 발생 초기에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잘못은 되풀이해서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설명으로 일관했죠. 전염력이 낮다고 했고요. 자가격리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3차 감염 가능성도 애써 축소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돌아가는 현실을 지켜보는 국민은 정부 부재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예. 계속해 보시죠. 예. 대표적인 게 환자 발생 지역과 병원의 공개 문제죠. 정부는 공포 확산과 해당 병원의 영업 손실을 걱정하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해당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반론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정부는 적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환자 수가 느니까 찔끔찔끔 대책기구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제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비로소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디가 나왔구나. 예.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데 그렇게 감염을 막기가 힘듭니까? 그거죠. 세월호 때 그렇죠.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네. 참 떠올리기 싫은 그런 네. 말입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적인 대처와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사망자 2명이 확인된 지난 2일에도 어제죠.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된 행사장에 달려갔고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불참한 채로 첫 메르스 관련 회의를 열어서 긴급 대책 편성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대책 회의를 열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비교라는 말보다는 대조라는 말이 적확하겠죠. 메르스 사태의 악화 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머릿속에 국민의 안전이란 대명제가 과연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국민 안전 처까지 신설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낙하산들 내려가가지고 그게 전문적인 대처를 할 그 능력이 없어. 예. 이게 낙하산을 내려보내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놈을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박근혜 각하의 행적을 보면은 이 양반은 구름 위에서 노는 양반이야.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은 그 옛날 파리 프랑스 대혁명 전야의 귀족들처럼 발톱에 낀 때만도 여기질 않는 거예요. 몇 명 죽어가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드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혹은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여깁니다. 내가 국민들이 나를 뽑지 않았다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되어야 될 나의 자리를 참 더러운 민주화 투쟁하는 종북 분자들 때문에 이제야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앉았으니까 이건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밑에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지. 아이, 괴로우면은, 니들이 알아서 해, 임마. 책임은 너 총리 대행 시키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초기 대응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잖아. 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의 얘기는. 언제나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그렇지. 언제나 사고방식이 꼭 그래요.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야, 인마 국민들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니들 그거 실망하는 거 막아라고 내가 다 임명해놨더니 니들 뭐 하는 거야. 자기는 신입니다. 신. 여왕님이세요. 그런 걸 좋아하는 일종의 마저히스트적인 영감탱이들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리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런 대통령 모시고 앞으로 998일 살 생각을 하면요 지긋지긋합니다. 네. 근데 이 메르스 진짜 불안합니다. 일단 지금 확진 판정 받은 환자분들이 빨리 좀 회복을 하시면은 가장 좋겠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런 것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사람들 모두 다 갈수록 나날이 불안해집니다. 3차 확진이 만약에 한 100명 단위로 늘어나면요. 진짜 서민들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여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맞아. 특히 4호선은요. 노원에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재채기 한번 하면요. 메르스 환자가 재채기 한번 하면은 1초 만에 한 20명 감염됩니다. 그런 지경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하철 못 타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도 다 폐쇄해야지. 아니, 기름연동에서 사는 놈이 걸어가지고 여기 합정도 와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참 진짜. 그래서 인심이 좀 사나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서민들이 여러모로 그렇죠. 돈 많은 새끼들은 에쿠스 타고 저것도 나올 거야 이제. 운전사 메르스 걸렸을지 모르니까 앞뒤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가면은 총 쏠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앞좌석 뒤좌석 차단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런 것도 아마 신종 제품으로 나올 것 같네. 요즘 현대자동차 주가가 10% 폭락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쌩이라고 그러는데 메르스 감염 확산 차단 차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도 김혜진 PD 기침하고 있는데 혹시 메르스인지 몰라. 야, 걱정이야, 걱정.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한 감염 경로. 이러이러하게 감염이 됩니다. 이걸 또 모른다며 전문가들이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니 아까 한겨레 사설 보니까 3년 전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신종플루 때도 하는 그 질병관리본부 방역하는 거 보면 진짜 속이 답답해가지고 진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때의 공무원이나 2003년의 공무원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 한 명 바뀌었다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그때는 진짜 군까지 동원했었어요. 2003년도는. 그래서 사스 때는 진짜 법문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참 모르는 거야. 아무리 잘해줘봤자 진짜 잘해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부자 만들어 줄게요 하는 그런 사기꾼한테 쏘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들. 그리고 왕조 시대의 향수에 젖어가지고 박정희를 반인 반신으로 모시는 이런 인간들한테 쏘아 넘어가가지고 이런 참 머리 나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들 보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자, 이제 빨리 정말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진짜로. 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이것도 일파만파입니다. 이 청문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메르스 때문에 약간 묻힌감이 있는데 아마 황교안 후보자는 아이쿠 할지도 모르겠네요. 법망을 피해서 꼼수 전관예우를 누리는가 하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죠. 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도 소속 로펌에서 1억 넘는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황 후보자는 그럼에도 모든 것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향사설 보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이 논란의 핵심에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영입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퇴임 후 1년 사이 부산지검 사건을 최소 6건 맡은 것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정관예우구만. 예, 변호사법은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황 후보자의 마지막 근무 기관은 부산고검이고 사건은 부산지검 소관인 만큼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의 상급 기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전관예우를 누렸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뭐 정관예우 누린 거지. 예. 이게 뭐 규정을 싹 피해가지고 했구만. 황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안 내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요. 황 후보자가 2012년 정모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을 맡을 때 선임계 없이 전화 변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 변론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당시 정 회장은 태평양의 변론을 맡겼는데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대리인을 김앤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황 후보자는 태평양 소속으로서 상고심 대리인단에 참여합니다. 대법원에선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었습니다. 아니 주심 대법관 지금도 있는 사람이야? 예. 야, 진짜 골 때리는구만.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향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있다고 네.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닷새 더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무려 1억 1,700여만 원 이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죠.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사설로 드디어 짓고 있구만. 예. 황교안이 왜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지 아세요? 그게 참 이 양반 머리는 잘 돌아가는구만. 이거야. 그게 청문회 이전에 해명을 하다 보면은 예. 자꾸 해명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큰 의혹으로 발전해가지고 전부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청문회만 하면은 그 이전 사례를 보면은 완전 개 같은 놈들도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했거든. 그래서 야 이번에도 일단 청문회 전에는 주다리 꾹 닫고 있자. 닫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말 실수해가지고 꼬리를 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구만. 그래서 청문회 가면은 뭐 통로가 되든 말든 그냥 뭐 어차피 새누리당이 다수니까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그냥 임명하면 줄 거야. 이왕 때 그렇게 했잖아요. 참 나쁜 놈들이 더 빨리 진화를 한다니까. 딱 그 전략이구만. 예. 근데 이게 이 관련 법이요. 네. 같은 검찰청인데 고검이냐, 그 산하지검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규정 위반이고 아니고가 갈린다는 거. 아니 이게 법이라는 게 이제 정관예우를 막자 하니까 이제 그 규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자, 예. 그러면 또 나쁜 놈들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피해가는 편법을 쓰거든. 그러면 또 그것까지 막는 관련 기관도 안 된다라고 이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산 고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검 사건을 맡은 거는 법적으로는 위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향 사설대로라면. 시법과 부산 고법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예. 판사들은 이제 독립해서 진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판사들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하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법과 고법이라면은 이제 문제가 다른데 지검과 고검은 거의 상하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그래서 지검의 사건을 고검 출신이 맡는다면은 그거는 1200% 정관예우. 왜 6건이나 맡았겠어요? 판사가, 변호사가 사건 하나 맡으면은
그 1심도 보통 민사나 뭐 민형사 다 마찬가지면 한 6개월 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전년은 1년에 2개밖에 못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맥시멈으로 잡아도 1년에 2개 맞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왜 6개를 맞았겠냐고. 그냥 뭐, 뻔말 뻔한 거지. 이름만 올려가지고 정관예우 받는 거야. 이게 검찰은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관습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부산고검 검사장 출신인데. 예. 부산지검 검사가. 예. 자기 선배, 자기도 언젠가 고검장 돼가지고 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사람인데 싸대기를 올려치겠냐고. 심지어는 청원나이스 회장 그 정무 무식에 그 아마 그 몇백억 횡령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대법원 가지고 횡령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 완성됐는데 그 주심 대법관이 그 황교안이 친구인데. 예. 그 원래 태평양에서 김현장으로 옮겼다가. 예. 그러면은 태평양 출신이니까 이 사람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김현장에서 왜 이름을 올려놨겠냐고. 왜 올려놨겠냐고. 야, 네 친구가 지금 변호사야. 그러니까 체면 좀 봐줘. 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고검하고 지검하고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지검 사건 항고하면은 고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지. 예. 판사하고 검사하고 조금 달라서 이제 특히 이 검사의 경우에는 고검장 출신이 지금 사건 수임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뭐 1200% 무조건 이거는 이거 정관예우예요. 정관예우 그렇게 막자 해도 참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뭐 진짜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거라면 몰라도 또 언론이 막 떠들고 하는 거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뭐 결국은 사회인들의 이해관계 충돌 아니에요. 하여 뭐 눈 찔끔 감고 정관예우 해주면은 자기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시를 해가지고 족쳐야 됩니다. 정관예우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지만 아예 우리가 길 가다가 도둑질을 하고 싶지만 아유 솔직한 얘기로 저기 도둑질을 막는 경찰 없으면 다 가서 도둑질하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저기 어디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풀어놓으면은 전부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옷 다 가져가지. 경찰이 없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검사들이나 뭐 변호사한다고 뭐 하늘나라에서 노는 사람들 같아요. 욕망은 똑같은 거예요. 막지를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정관예우가 뭡니까? 법리고 지랄이고 없이 너 지금 검사에 너가 바로 선배가 지금 내 변호사야. 너도 나중에 저기 저 고검 이렇게 가가지고 안 되면 변호사 할 거 아니야. 그때 네가 만약에 저 변호사를 했는데 네 직업이 안 봐줘? 그런 취지거든요. 그게 참 저질의 정관예우라는 게 말은 잘 그렇게 포장을 해놨지만 진짜 저질의 봐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많이 주지. 법리고 지랄이고 없잖아. 무조건 가면 정관예우 하면 무죄 뜨는데 그러면은 아예 지금 깜빵 들어가느냐 아니면 많으냐 하는데 돈 있는 놈이면은 뭐 1억 2억을 못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일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게 네. 어떤 총리 후보자는 안대희 전 검사는 정관예우 논란 뭐 비교적 그렇게 큰 수준 아니었죠. 그런데도 안 하겠다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서 또 하려고 그러고 참 코미디 같습니다. 코미디. 박근혜 정권 같은 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진짜 나쁜 놈은 안 빠지고 덜 나쁜 사람들이 자빠져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보세요. 안대희라든지 뭐 이런 뭐 문창용도 마찬가지야.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물러나게 라도 하잖아. 예. 근데 그 이번에 물러난 그 이완구 봐. 예. 걔 이완구가 3천만 원 받았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갖 저기 의혹과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안면 철판을 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게 그 하나뿐이지 다 파면은 어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나쁜 놈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고 덜 나쁜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그게 박근혜 정권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런 근처에 가볼 일은 죽을 때까지 없겠지만은 이 총리 뭐 장관 이런 자리들이 그런 걸 무릅쓰고 딱 깔고 얼굴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할 정도 그렇게 그런 동인이 생기는 자리인가요? 아니 우리 뭐 저 김효진 PD가 나중에 안 된다는 보장 전혀 없지. 아유, 지금 장관했던 정치 장관들 치고 옛날에 빌빌했던 놈은 한두 놈이 아니야.
보세요. 장관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아직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서는 판서입니다. 판서. 네. 옛날에 판서라고 공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행조판서야.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법무부 장관 행조판서야. 보세요. 유시민 백바지 입고 국회의원 됐을 때가 어제 같은데 백바지였나? 하얀 바지였지. 면바지. 면바지 입고 가갔다고 욕 처먹었을 때 어제 같은데 지금도 유시민은 전 장관님이셔. 보건복지부 장관 평생 가는 거야. 그 유시민 씨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나를 장관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도 아마 이제 영원히 이사장님일 거예요. 곤불로 나지만은. 예. 그 인간이 같은 제일 높은 자리로 그냥 불러주는 게 대한민국 예의야. 예. 뭐 그런 명예의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장관 되면은 특수활동비라는 거 있어요. 예. 그 영수증 안 쓰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자기 주머니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내가 장관 되는데 우리 김혜진 씨가 와가지고 아주 귀여운 얘기하고 가서 야 특수활동비에서 100만 원 꺼내와. 용돈 줘도 돼요. 영수증 처리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혜진, 내한테 내가 장관 됐을 때 돈 100만 원 용돈 받아갔으면, 아이고, 우리 이사장님 장관 되시더니 진짜 훌륭한 분이시라고 어디 사방팔방에 칭송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 외에도 장관으로서 받는 예우,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면은 특급 호텔에, 국비로 대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유시민 때문에 아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 하겠다고 하다가 뒤로 자빠져서 저를 고랑탱이를 먹인 우리 유시민 여사. 유시민이라고는 별로 안 친해요. 유시민 여사도 크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얘가 옛날에 이제 관여했던 정치 토론 사이트에 이 필자로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글을 참 잘 씁니다. 원래 여성동화 장편 공모로 등단했던 작가예요. 내가 옛날 기억나. 그러면서 이제 민가협 하면서 유시민이 깜빵 들어가지고 복학생 됐다가 깜빵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민가협 총무하면서 이제 이 제야의 마당발이 된 사람인데 이제 글 때문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어느 날 나보고 여름 휴가 제주도로 가는데 이제 부부동반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부부동반이 아니었지. 근데 제주도에 이제 무슨 자기 아는 기자가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빌리면 되니까 돈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야. 돈 없다는데 내가 혹해가지고 갔어요. 비행기 값은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 돈 내고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유시민 장관도 지금 제주 신라호텔인가? 어디에 지금 장관 휴가가 있는데 낚시 가는데 같이 갈 생각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유시민 장관이랑 통통배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낚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되면은 특급 호텔에 휴가 가는구나. 좋긴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장관으로서 받는 예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근데 장관은 대통령이 아무리 그냥 한 6개월마다 갈아치더라도 15명밖에 안 되고 전부 탈탈 털어갔자 임기 중에 많이 해봤자 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문의 영광인 거지. 우리 김효진 PD도 몰라. 36살에 PD하고 김효진 PD보다 훨씬 못했던 인간들이 지금 다 장관하고 있어. 희망을 가졌어요. 예. 이제 우선 장관 하려면은 나처럼 막말은 하지 마. 박근혜, 아이고, 머리 나쁜 하면은 내가 장관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못 하실 거고요. 아니, 장관도 못 할 거야. 정도? 예. 장관도 못 할 거야. 청문회 하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옛날 우리 화일 다 공개돼 있으니까 팟캐스트 이런 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박근혜를 머리 나쁜 닭다리라고 했다. 노인들한테 같이 죽자고 했다. 노인들에게 같이 죽자고 동반자살을 그랬던 저런 폭언과 막말의 대명사가 장관이 되면 정권이 망한다. 이 지랄 병을 칠 거야. 그래서 나는 장관할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참에 대통령 대선 불출마 선언을. 대선 불출마 선언을 물고 장관 불출마 선언도 합니다. 네.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에세이 코너 지평선. 네. 한국일보는 지평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미리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도 아직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예. 지평선, 옛날에 유명했던 칼럼입니다. 예, 좋죠. 경향신문은 여적,
한겨레 유레카. 한겨레 유레카는 이런 약간 역사가 좀 역사가 좀 짧고 예. 뭐 한국일보 지평선, 중앙일보 분수대. 예. 중앙일보도 참 옛날에는 그렇게 완전히 재벌이 죽은 아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중앙일보 분수대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다 스크랩이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던 시절도 있는데 참. 얕은 지평선. 예. 오늘 지평선에 실린 글입니다. 이계성 수석 논설위원이 썼고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6.15 선언 15년의 좌절. 네. 15년 전 남북정상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6.15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두 손을 맞잡아 올리던 장면은 감격이었습니다. 그 직후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93에서 98%에 이르렀습니다. 동죽 상잔의 비극까지 겪은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 환호하는데 진보와 보수, 정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지지는 70% 안팎에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국민들이 남북 관련 사안에 이처럼 하나가 된 예가 없었던 거 다들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 못 갑니다. 보수 진영이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며 6.15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 전까지 남북 평화 공존과 협력을 위한 틀일 뿐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합의도 못한다면 평화 통일 불가능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7년 뒤 2차 남북 정상회담의 14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 공존과 협력입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아 북측의 반발을 사왔죠.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큽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드라이브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통일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평화 공존과 협력을 통한 통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막막해지는 거 아이러니입니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최근 브레이크 없는 남북 간 대결과 반목에 비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6.15 공동행사와 연계돼 추진되던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성사 가능성도 역시 희박해졌습니다. 6.15 기념행사의 성격,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개최 장소 등을 둘러싼 남북 간 타산의 충돌이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부족, 이게 바탕에 깔려 있겠죠. 6.15 공동선언의 좌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훌륭한 에세이였습니다. 에세이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얘기도 결국은 정권 바꿔야 되는 얘기구만. 이 정권에서 되겠어요. 지금 명시적으로 누가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명박근혜 정권 7년여 이어져 오면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 공동선언은 실질적으로 폐기 단계라고 봐야겠죠. 아니 이제 이 정권이 또다시 김무성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1200% 그렇게 되겠죠. 보수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된다면. 네. 근데 이제 정권 바뀔 거니까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저는 바뀐다고 보고요.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내가 어제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예. 우리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또 왜 요즘 국민TV 망한다는 얘기는 또 안 나오지. 안에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으면 또 망한다는 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주 조져버린다고 했더니 딱 겁나서 그러나. 아예 안 조질 테니까 또 망한다고 해. 괜찮아. 게시판에 블루 블랙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대형 백화점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나쁜 물건을 그릇듯하게 포장해 쏘게 팔기 일쑤였습니다. 백화점의 악행이 거듭되자 백화점에서 물건 사기를 거부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의 진정한 주인은 힘센 백화점 주인이 아니라 힘을 모아준 모든 사람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가게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알차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모아서 가게를 만든 사람들은 전시된 제품을 보며 환호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열심히 가게 이름을 알리면서 가게를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편안하기까지 한 대형 백화점을 두고 굳이 작은 가게에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작은 가게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1년 동안 가게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났고 힘을 보태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은 진짜 팔고 싶었지만 형편상 팔지 못했던 물건을 위한 매장을 하나 더 늘리게 됩니다. 가게가 늘어가는 것이 멋져 보이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에 힘을 모은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늘어나게 되자 가게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게 됐고 운영비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 지키기 시작합니다. 1, 2년 정도 고생하면 우리 가게가 백화점처럼 될 줄 알았는데 어림없구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비상경영이 시작됐습니다. 지쳐버린 직원들과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백화점처럼 멋진 상품이 없냐? 인테리어 이거 뭐냐? 내가 해도 훨씬 더 잘하겠다. 내가 주인인데 왜 내 얘기 안 듣냐? 고객관리를 위한 CS팀 만들어서 소통해라. 점장이 문제니까 점장이 책임져라. 아니다. 부장이 제일 문제다. 부장 나와라. 저 직원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 직원은 내가 좋아하는 직원인데 왜 뭐라는 거냐? 직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보여. 문제 있는 조직이다. 근데 내가 물건 살 때 낸 돈 다 어디 썼어? 매일 가게에 나와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게 직원 역시 운영비가 모자라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없이 두세 명분의 역할을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조직도 시간도 자원도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지쳤습니다. 딱 2년 만에. 브루 블랙 조합원님이 이런 우화를 하나 써주시고 우화입니다. 조합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조합원이지만 요즘 조합 상황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저도 작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쯤 겪었던 상황들이 현재 조합의 상황에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든 직장이든 조직이든 2, 3년 정도 되면 다들 지치게 되고 그때쯤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처음 몇 명은 가족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 10명 넘어가면 가족 같은 회사 없습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 일이고 조직입니다. 명망가가 나갔다고 무너지는 조직이라면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한두 달 후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 돌아가는 것이 회사이고 조합입니다. 이하 생략 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합원 여러분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한숨 돌리고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보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마침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